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 관광 자원조사와 마을 공정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에는 원주 시내를 보면서 지역의 관광 자원도 좀 함께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관광 자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살려서 지역의 원주시의 그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원주 마을 여행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다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됐고 현장 조사를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원주 지역의 마을 지역을 관광 지역 자원을 좀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기말고사를 통해서 지역의 관광 자원과 그 마을 여행 루트,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라는 공정 여행 사례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는 그런 그 전제를 걸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관광 자원의 조사는 어떻게 하며 어떤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이 자원을 조사해서 마을 관광을 만들 것인가, 또 창업을 할 수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하고 새로운 마을 여행 관광에 대한 안내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회를 만들어서 이 시간을 재밌게 생각하고 상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을과 관련돼서 많은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전통적인 관광 자원의 개념도 이해하고 그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을 관광을 살릴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함께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야기할 것은 전통적인 관광 자원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자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관광 자원, 다시 말해서 투어리즘 리소스라는 것은 관광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의 유형적, 무형적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광 자원이라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자원들을 함께 엮어서 관광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특성에 따라서 제각기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요소들 상호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문화적인 요소하고 관광적인 요소도 예술적인 요소도 그다음에 어떤 놀거리나 체험거리나 먹거리나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관광 활동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연적인로 수납되는 각종의 요인 및 요소를 함께 생각하는 만드는 것이 바로 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 자원의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자원의 그 주요 분류 방법으로는 인위 분류법이 있고 자연 분류법이 있고 계통 분류법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관광 자원 분류는 자원 입지, 이용 수준, 토지 이용 단위, 자원 성격 등을 중심으로 한 분류를 둘 수 있겠고요. 또한 주제나 지역이나 시대의 범주가 적극적으로 결합된 통합적 분류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소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주제나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어쨌든 그것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분류되고 또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자원 분류가 있는데요. 이 분류는 사실은 좀 오래된 분류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 자원의 유형을 크게 유형 관광 자원과 무형 관광 자원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자연, 문화, 사회, 산업, 레크레이션과 인적, 비인적 자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유형 관광 자원, 다시 말해서 어떤 보이는 것들 중에는 다음과 같이 자연적 관광 자원이 있고 문화적 관광 자원, 사회적 관광 자원, 산업적 관광 자원, 관광 레크레이션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연적
관광 자원이라 하는 것은 천연 자원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천문 자원, 천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천축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식물과 관련된 것도 모두 자연적 관광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고유의 어떤 자연적 환경, 천혜의 요소들 환경을 볼 수 있죠. 각 지역마다 예컨대 우리 원주시에는 치악산이 있겠죠. 그런 천연적인 산악적 어떤 천연 자원이 있을 수 있고요. 천문 자원이나 동식물 관련돼서도 아마 독창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 관광 자원에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관광 자원입니다. 문화적 관광 자원에는 고고학적 유적도 있고 사적인 거나 사찰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관광 자원을 보시면 우리 원주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이 문화 예술인도 있고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관광 자원입니다. 그것은 풍속, 행사, 생활, 예술, 교육, 스포츠 이런 사회적인 모임과 통해서 그런 사회적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산업적 관광 자원입니다. 공단이라든지 유통단지, 광업소, 농장, 목장, 백화점 같은 것도 모두 산업적 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나 또는 강원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산업적 관광 자원이 무엇일까? 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광 레크레이션에는 캠프장, 수영장, 놀이시설, 어린이 공원 등을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형 관광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 관광 자원은 인적 관광 자원과 비인적 관광 자원으로 다시 나눕니다. 인적 관광 자원에는 국민성, 풍속, 그다음에 관습, 예절 같이 예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인적인 그 풍습들 또는 예절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비인적 관광 자원은 고유 종교, 사상, 철학, 역사, 음악, 가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시면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을 독특한 것, 독창적인 것, 또 자연적인 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관광의 루트를 만들기도 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롭게 관광객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보이는 것은 관광 상품의 생산 과정의 주요 요소들을 아까 말씀드린 자원들을 어떻게 해서 상품으로 이어가는지에 대한 도표입니다. 자원으로 본다면 토지, 노동, 또 여러 가지 농산물, 연료, 건축자재, 자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자원들 중에 특히 관광 자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보이는 것, 교통, 호텔, 식당, 박물관 이런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을 아까 무형적, 유형적 자원으로 다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고요. 그 중에 다시 독창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서 다시 관광 상품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설, 가이드, 공원 또는 공연, 기념품, 숙박시설, 식음료, 축제, 이벤트 등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또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적인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관광 상품을 잘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고전적인 그동안의 관광 자원을 조사하는 방법들, 그런 요소들, 분류법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전문인들이 아니면 쉽게 이런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문적인 그리고 고전적인 해석 그런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그리고 공정 여행 관점에서 보는 관광 자원을 어떻게 끌어내는가, 그런 마을 여행을 또 살릴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전통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조금 더 우리 공정 여행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부터 생각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함께 보았으면 하는 것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론리 플래닛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서점에 가시면 론리 플래닛이라는 그 책자 서적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해외 여행이나 또 국내 여행이나 이런 걸 할 때 많은 정보들이 이 론리 플래닛이라는 여행 책자 가이드북인 거죠. 그걸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마 대표적인 여행 가이드북 하면 바로 론리 플래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책과 관련된 또 사이트를 소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시작 자체가 어떻게 해서 여행을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해서 실제로 책자를 만드는 데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정보를 읽게 하고 또 체험하게 할 수 있고 직접 가볼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북까지 만들었는지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서 여러분들이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하면, 또 조사를 하면, 연구를 하면 독창적인 여러분만의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론리 플래닛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사이트는 론리 플래닛은 뭐 영어로 되어 있고 여러 나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론리 플래닛 지사가 있어서 한국어로 된 우리나라 소개하는 론리 플래닛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여행을 어떻게 기획하고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해서 여행자들이 그 자원을 활용하고 또 볼 수 있는지, 또 여행 상품화하는지 한번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론리 플래닛을 처음에 창간한 토니 휠러라는 분이 있는데, 토니 휠러라는 분은 사실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토니 휠러는 지금 나이가 73세인데 현재도 여전히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분인데, 이 사람이 1946년생인데 영국에서 태어나서 부인 모린과 함께 1971년도에 결혼한 이후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71년도, 지금부터 좀 오래된 시기이긴 하지만 71년도 결혼을 해서 72년도에 부인과 아시아 대륙 횡단을 여행을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 런던에서 출발을 해서 아시아 여행을 하는데요. 당시에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대륙의 땅, 바로 중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가기 쉽지 않았던 아프리카니스탄, 또 인도네시아, 그다음 아프리카니스탄 같은 데도 가보고요.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결국은 호주까지 도착을 합니다. 여행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특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남의 차도 얻어 타고 그러면서 오랜 여행을 해서 결국은 호주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분들이 자기 경험담을 어떻게 했는지, 미지의 세계, 오지의 세계, 그 당시에는 72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경험들을, 어떤 관광을 받는지, 그런 자원들을 겪었는지 받는지를 체험을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책자를, 사실은 좀 미담이 있는데, 여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자를 만들 때 복사기도 제대로 있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책자를 만드는 총 만든 거는 약 1,500부를 만들어서 여행과 자기 경험들을 정리한 책을, 아주 여기 사진에 보이는 그 책자입니다. 아시아를 싸게 여행하는 방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결국은 자기 여행 경비를 이제 다시 받고 충당하기 위해서 그 책자를 발행하고 판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주에 당시 도착했을 때쯤 돼서는 자기 수중의 돈이 당시에 27센트, 그러니까 1달러도 없었고 카메라 한 대, 그것 하나만, 달랑 하나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차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책자를 팔아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복사도 하고, 그래서 뭐 따다 붙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해서 결국은 1,500부를 발행했고 불티나게 이 책이 팔립니다. 그래서 이 경험, 자기가 쓴 책
여러 사람들이 그런 정보, 그다음에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어디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그런 자원에 대한 조사나 또 루트나 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적었지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더 요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여행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드디어 개발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73년도에 출판사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론리 플래닛,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출판사, 여행 가이드북의 시초가 그때 탄생되는 것입니다. 71년도에 교원을 해서 72년도에 여행을 했고 73년도에 그 책자 여행 가이드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간단하게 뭐 여행의 루트나 교통 시설이나 그다음에 음식점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싸게 구할 수 있는지 어떤 거는 이제 평가를 해서 지금도 론리 플래닛 보시면 좀 중저가 저렴한 어떤 호텔 식당 그다음 맛있고 좋은 것 그런 자세한 정보들 뿐만 아니라 먹거리 또 그다음에 체험과 관련된 것 론리 플래닛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데는 가지 마시고 어떤 것들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행 책자이지만 동시에 어떤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언어에 대한 적어도 인사하는 방법,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어떤 단어를 쓰는지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예의와 관련된 거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 긴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어디다 연락을 하면 되는지 이런 모든 정보, 관광 자원이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여행 책자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론리 플래닛은 전 세계 지금 최근에 제가 알아본 그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약 1억 4,500만 부의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죠. 전 세계 언어도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그 언어로 출판되었고 번역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해마다 그런 저술가들이 론리 플래닛 전담 저술가들이 그 글을 써서 또 보내고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기억할 때는 이집트를 여행했을 때 이 론리 플래닛 저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담당자였는데 정말 전 세계 여행하면서 자기 국가 어떤 그 전담 어떤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정보 내용들을 아주 촘촘히 구체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또 내용도 캐치해서 사진도 찍고 해서 본사로 보내면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이듬해에 새로운 업데이트된 정보로 이 책자의 발간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론리 플래닛이 이제 책자로만 아니라 뭐 TV 어떤 영상물 제작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트립 어드바이저처럼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또 그걸 다운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것도 개발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 론리 플래닛을 만든 휠러하고 모린 동업자가 되죠. 부부이면서 동업자가 되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크게 그런 여행 책자를 만들어서 잘 성공했는데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영국의 BBC 방송에 이 모든 그 판매권이나 이런 주식을 이 회사를 이제 넘기는 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73년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2007년도에 영국의 BBC가 인수를 해서 한 2억 6천만 달러에서 인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대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엔 그 간단하지만 원주도 그렇죠. 원주나 강원도에서도 독특하고 어떤 좋은 것들을 잘 아이디어를 짜면 그 여행의 경험이나 또 여행에 대한 방법 또 여행에 대한 새로운 독창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사도 만들기도 하고 또 성공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행을 하신 분들이 그냥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디지털 노마드처럼 책을 만들거나 또 사진을 찍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또 그 새로운 어떤 뭐 창업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더 좋은 여행 또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이 미래 세대들이 좋은 미래 관광 자원을 남기도록 하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관광 자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금방 쓰고 없어지면 그러면 미래 세대들이 이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광 자원을 조사하고 또 책자도 만들고 또 정보를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관광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미래 세대들도 그런 관광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또 이용하고 또 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 자원을 조사하고 보존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관광 자원들을 잘 보고 또 미래 세대에게 잘 어떻게 하면 전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 원주 지역이나 또는 강원도나 인근 지역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광 자원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 사회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보통 지역 사회, 뭐 마을 사회,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그 어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을, 커뮤니티, 뭐 공동체, 또 소사이티 뭐 이런 표현들을 그 사회라는 말이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는데요. 마을이란 뜻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마을의 어원은 어떻게 되는가? 커뮤니티는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커뮤니티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스나 프랑스나 이런 그 언어 단어에서 기초를 한다면 공동으로 어떤 것을 행동한다 이런 뜻도 담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또는 그 지역사회 이루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공동의 집합적 요소를 전통적으로 갖고 행동하고 그걸 관습을 만들고 또 보존하는 것, 그 후세대에게 전달하는 것도 바로 커뮤니티 액션, 또 커뮤니티 행동, 그다음에 커뮤니티의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하는 것은 그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의 사회학자 페르디난트 티니스라는 분인데 그 제가 이분의 사회학자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얘기한 게마인샤프트하고 게젤샤프트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1855년에 태어났는데요. 1855년에 태어나서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그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바로 이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라는 거에 마을에 대한 또 사회,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런 구분을 짓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게마인샤프트하고 그 게젤샤프트한 그 책을 쓴 나이대가 몇 살이냐면 28살이었어요. 상당히 그 사회학자인데 28살 때 그런 큰 어떤 업적을 남기는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책을 저술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학자 그 독일 사회학자 티니에스에 따르면 게마인샤프트는 무슨 뜻이냐? 공동사회 또는 협동체라는 어떤 커뮤니티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고요. 게젤샤프트는 이익사회 또는 이익사라는 말은 정확치 않고 결사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번역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합사회로 번역이 된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또는 소사이티 이런 마을 단위에서 어떤 행정 단위이긴 하지만 그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차이를 의지설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자, 다시 말해서 게멘샤프트, 그 커뮤니티란 말은 유기적이고 본원적인 의지에 의해서 사회적인 결합이고, 그 다음에 게제샤프트, 소사이티, 사회라는 뜻이죠. 그거는 선택 의지에 대한 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다시 말해서 게멘샤프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가족, 촌락, 교회 등의 자연적이고 직접적인 결합이고, 여기에는 풍습, 종교 등의 전통이 중요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비슷하지만 사회, 소사이티라고 번역되는 게제샤프트 같은 경우는 근대도시, 국민, 세계 등 인위적이고 간접적인 결합으로서 정치 등의 자의적 근대적인 가치가 중요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차이를 주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데 국가라는 단위가 있고요. 국가는 좀 큰 단위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단위가 있겠죠. 세계적인 어떤 단위가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라는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방자치적인 영향이라고 해서는 어떤 시도, 군 또는 그 밑에 바로 커뮤니티 이라는 어떤 작은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회를 이루는데 가족에서부터 개인에서 가족이 모여서 마을에서 다시 시, 군구, 그 다음에 국가로 모여지는 거죠. 이럴 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는 마을과 어떤 의지적인 결합체라고 결사체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그것을 하는 것,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출발한 게제샤프트의 그 사회적인 속성하고는 사실 비슷하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의지적 결사체로 해서 예를 들면 모임도 만들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어떤 것을 새로운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서 결합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게제샤프트 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잘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의지로서 만들지만 또 개인적 사적 욕구나 요구에 따라서 결국은 그거에서 서로 충돌해서 사적인 어떤 점에서 서로 충돌해서 이 게제샤프트 소위는 뭉치기도 빨리 뭉치기도 하고 잘 되는 듯하지만, 사실은 또 그런 사적 이해 관계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게마인샤프트 커뮤니티는 전통적이고 오래된 것이고 자연적인 결합이라서, 그 커뮤니티는 뭐 그렇게 해서 오히려 가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단어 게제샤프트, 게마인샤프트를 얘기하는 이유는, 마을 관광 자원을 조사하는데 어떤 것은 의지적인 결합의 어떤 것들이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결합체, 결집체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전통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게마인샤프트 커뮤니티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고 어떤 건 중첩되는 것도 있는데, 마을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떤 거는 전통적이고 쉽게 깨지지 않는 커뮤니티적인 어떤 것도 있고, 어떤 건 당장 아주 강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사회적 조직이 결사체가 있긴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 저술을 할 때 책의 내용을 보면, 공동사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모두 분열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근데 이익사회는, 다시 말해서 결사체라고 하는 게제샤프트 사회는 사람들 여러 통합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런 말이 이 사람이 얘기한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차이를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는 이유는, 원주 지역 사회에서도 어떤 거는 아주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관리되고 남아있는 풍습, 어떤 정통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원적인 거의 어떤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쉽게 깨지지 않는 어떤 전통적 문화,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대적인 어떤 관광 자원보다는 조금 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래되고 관습형으로 남아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 원주 사회에서는 이것들은 쉽게 깨지지 않는 것들이 무엇일까? 또 강원도든 여러분들 고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도록 관습처럼 남아 있어서 깨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또 어떤 거는 의지적으로 상당히 결집되어 있지만 사회적 요소이라서 당장에는 큰 요소로서 행위적으로 본다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에 기본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그 동력이 잘 돼갈 때는 괜찮은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조류나 흐름에 따라서 세워지기도 하지만 금방 깨지는 경우도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커뮤니티 아마 연구를 하거나 마을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꼭 게마인샤프트, 게제샤프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조사를 하고 관광 자원들을 우리 공정여행스럽게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할 수 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역시 또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이 하나 또 관점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참여 행동 조사 방법이라는 겁니다. 생소한 단어이고 조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파라고 하는데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라는 단어입니다. Participatory 대신에 참여하다, 액션, 근데 행동적이고 그다음에 리서치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조사하면 지역 조사를 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많이 그런 경험을 해보신 것 있을 텐데요. 면접 조사 또는 뭐 설문 조사,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전화 설문이든 뭐 직접 만나서 하든 그 전담 면담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어떤 그 미팅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바로 이 일반적인 면접 조사하는 방법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 소개하는 다시 말해서 참여 행동 조사 방법은 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게 사실은 이 조사파라고 하는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방식은 유엔에서 개발하는 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권장하는 조사 방법인데요. 이 조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설문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그 전문 기관에서도 조언을 주시긴 하지만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지역 행동 조사 방법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행동 조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질문지를 만들고 그래서 주민들이 또 지역 주민들 직접 만나면서 조사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거를 더 문제로 느끼는가 또 지역의 사회에는 어떤 것들이 문제 있는가를 조사자가 바로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학습하는 과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그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조직 면담자가 돼서 지역 사회를 조사하고 지역 주민들 다른 이웃들에게 조사를 해보니 답들은 어떤 응답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또 어떤 것들은 조사자들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것들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이를 느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과정 자체가 학습이 되고 지역 조사를 하면서 또한 지역의 문제를 이슈를 해결하는데 그것을 단초로 깨닫는 과정, 그래서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지역을 이해하는 과정 속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의지도 지역 주민들 깨닫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다시 말해서 지역 행동 조사를 통해서 문제에서부터 해결 방법까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파를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엔 뭐야 원주시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이제 상지대학교 학교 캠퍼스 내에서만 어떻게 보면 생활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 관심이 증가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깨는 과정으로 본다면 여러분들도 지역사회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원주시의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자원 또 관광적 자원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 샤프트는 무엇인지 개만 샤프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해보고 아하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겠구나 또 우리가 몰랐던 여러분 스스로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관광 자원들은 어떻게 개발하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또 심도 깊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조사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지속 가능한 참여적 관광 자원조사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을의 주요 관광 자원은 무엇인지, 자원의 역사성, 환경과 지역사회, 또 경제에 대한 연결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참여적인 관광 자원을 조사하면 전통적인 방법이 뭐 이렇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전통적인 자원조사 방법보다는 조금 더 액션 또 깊이 있고 활동적인 관광 자원 또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 마을 여행 또는 그 공정 여행으로서의 지역 자원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조사를 해보는 것도 이런 다시 말해 참여 조사 방법을 통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 조사 그를 할 때 전통적인 방법에서 유형과 무형의 자원을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삶과 리더십, 그다음에 지형과 정주의 형태, 그다음에 숙박 및 다양한 시설, 또 기후, 음식, 놀이, 관습과 자연환경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 환경이라든지 계절 특징이나 마을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자원 조사보다는 조금 더 액션 오리엔티드 다시 말해서 활동을 위한 조사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기존의 어떤 문서적인 조사 그런 것들보다 조금 더 액션 오리엔티드 다시 활동적인 조사 방법으로 지역을 조사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특히 공정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 일반적인 문서, 그다음 역사 자료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아이디어를 얻고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을 여행 또는 공정 여행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